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옆새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잔뜩 흐리고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서울 날씨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떠신지요? 날씨가 이렇게 흐릿하면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어제 안철수 의원이 예상했던 대로 전격적으로 탈당을 했습니다. 글쎄 예상과 전격이 어떻게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보지 않고 그냥 탈당을 해버렸군요.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현실들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노혜경의 그 옆새 또다시 옆으로 마구마구 세면서 뛰어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탈당, 아무리 북한 이야기를 북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시작한 방송이지만, 안철수 탈당이라고 하는 소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약간의 복잡한 심사를 안겨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예상, 예측 또는 기대, 희망, 조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걸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라고 하는 데 대한 수많은 제안들, 그러한 제안들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어느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느낌도 사실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수많은 제안들보다는 해야 한다보다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갖은 나쁜 추측들 가운데 몇 가지가 맞아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씁쓸해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노빠 몽빠가 별 수 있나라는 식으로 굉장히 비아냥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들도 정말 참 부당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 안철수 의원의 행동이 참으로 찌질했었다라고 평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문재인 대표의 처신이 매우 훌륭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극과 극 사이 그 수많은 스펙트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는지는 각자의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심사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은 어떤 극단에 가 있다라고 간주해버리는 습관이 있고요. 그러다가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종류의 극단에 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극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위치 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지나치게 심리적 에너지를 많이 실은 그 오버로드, 과잉 상태, 과적 상태에 있는 것이 극단인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극단에 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스며들 여지가 없잖아요. 너무 싫어버려서 다른 게 스며들 틈이 없는 거예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안철수의 탈당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일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하는 거죠.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해봤습니다. 거의 안 해봤는데 옛날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보너스를 대신해서 그 주식으로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회사가 조금 어려웠던지 사원들이 보너스를 3년 동안 유보를 하고 대신에 우리 사주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주식을 보너스 액수만큼 액면가 심지어 액면가대로 주지도 않았어요. 주가대로 줬으니까 좀 손해를 좀 보고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그 3년이 되기 전에 한 1년 반인가 2년인가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횟수는 모르겠지만 3년이 되기 전이었다고 기억해요. 예, 근데 이 회사에서 이 주식을 그 사원들한테 보너스 대신 주면서도 동시에 직접 주권을 나눠주진 않았어요. 이유는 나름 사내 유보라고 해가지고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51% 또는 우호적인 대주주와 결합해서 5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경영권 방어가 되니까 우리 사주조합에 준 주식들을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원들이 팔지 못하게. 이러다가 주식값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들한테 이 주식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액면가 500원짜리를 한 600원, 650원 정도에 구입한 셈이 되는데 뭐 800원, 1000원 이렇게 되니까 다 이제 내다 팔아서 목돈을 거머쥐었는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파는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결혼하고 한 3년, 4년쯤 되어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4년쯤 되었구나. 부산 집을 팔아도 서울 집을 융자를 얻고도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저축한 돈도 얼마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깨서 헐어서 쓰고 이래서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주식이 문득 생각이 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500원짜리 주식이 한 1,800원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팔아가지고서 그 집을 사는데 보태, 서울 집을 사는데 보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자투리가 남잖아요. 한 몇십 주. 자투리 남는 이 몇십 주를 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동안 그걸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아주 그 금과 옥조 같은 금언이 불확실성은 주식 시장을 요동치게 한다. 참 길게 얘기했는데,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알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쏠지 안 쏠지를 모를 때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지죠. 근데 북한이 예고되었던 또는 예상했던 날짜에 핵미사일을 쏘지 않는다 또는 쏜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결정을 짓고 나면 주식값이 다시 오릅니다. 결판이 났으니까요. 즉 국가의 경제든 국가의 정치든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안한 일인데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어서 자기 자신이 불확실성과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탈당을 하고 나니까 새정치민주당 쪽의 지지도는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왜냐? 불안한 요소가 제거되었거든요. 지금 당에서 그 후단협 비슷한 분들이 안철수 탈당의 책임을 지고 문재인은 물러나라라고 하는 모양인데 무슨 정말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반장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놓고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일축당에 마땅한 그러한 행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 탈당에 관해서는 저는 아마 우리 야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음 선거에서 약진했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되도록 말을 아끼고 정치권에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그야말로 주시하면서 주목하면서 지켜보면서 기다려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갈라져 버리면 이젠 다시 합칠 수도 없고 서로 경쟁해가지고서 국민들이 지지를 좀 더 많이 받는 그러한 정당이 이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니까 나는 저 새끼 진짜 배기 싫어. 이러한 감정 때문에 선거에서 나의 투표를 잘못되게 그야말로 죽은 표로 만든다든가 또는 아예 투표를 하러 가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나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옛날에 노사모 배기 싫어서 열린우리당 안 찍을란다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노사모 근본적으로는 같은 노사모였던 사람들이 정동영 지지한다고 떨어져 나가고 또 뭐 누구 지지한다고 떨어져 나가고 유시민이다 문재인이다 또 누구냐 뭐 안철수다 이러면서 갈갈이 찢어져서 서로를 정말 적보다 더하게 공격하고 욕하고 이를 뿌드득 깔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저 새끼 배기 싫어서 열린우리당 지지 안 할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절감하겠더라고요. 과도하게
언행을 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좀 유보해주고 그리고 좀 지켜봐주고 그리고 잘 못하더라도 참을성 있게 어느 정도까지는 좀 뭐라고 할까? 아량을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많이 합니다. 자, 안철수 얘기는 뭐 그냥 뭐 이 정도 하죠. 사실 제가 안경을 안 가지고 나와서 게시판 들여다보기는 참 어렵지만 군산양이 아빠님께서 본 모습도 곧 드러나겠지요 라고 하셨는데 예, 뭐 그럴 거예요. 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자멸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가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어떻게든 자기 혁신을 하면서 살아남을 것이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왜 어리광 부리느라고 발버둥 치면서 옷 홀딱 벗고 집 밖을 나간 아이 꼴이 되는 거죠. 예, 다시 뭐 받아들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건, 그건 아이 꼴이 난 것이지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한 선택이기 때문에, 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를 불리기 위해서 정체성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정당을 합치고 하는 일들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지금도 보면 문재인 대표도 야당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거 그냥 선거연합이거든요. 그 선거연합이라고 한다면 예, 또다시 선거 끝나고 나면 갈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당 안에서 제대로 된 정파 정치, 예, 그 당내당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 내에서 제대로 된 계파 정치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새누리당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꾸만 합친다라고 하는 발상은 야당하는 사람들은 조금 재고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는 이익의 연합입니다. 이익의 연합. 즉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달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가 없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하고 무슨 소리냐.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결국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하고가 결코 같을 수가 없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자, 기차를 타고 가자. 그러면 뭐로 가도 파들은 어느 게 빠르냐, 어느 게 값이 싸냐 이런 것만 결정되면 아무거나 갑니다마는 교통수단이 어떤 수단이라야 되느냐를 따지는 사람들은 도로를 잘 닦아놨느냐, 이 교통수단이 공해는 배출을 하느냐 마느냐, 사람들을 쾌적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느냐, 위험하지는 않느냐, 이런 거 다 따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 시끄러움을, 그 토론의 방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세련되고 우아하게 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저는 진보 계열의 정당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큰 목표가 합의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면서 가장 나은 방법을 찾아서 합의를 보고 나면 따라가고, 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만 중요한 건 정의당하고 새정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노동당이라든가 녹색당이라든가 하는 정당들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선거에서 이겨서 정부 국가 권력을 차지해서 정권 운영을 해본다라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나아가서 다소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많이 커서 노동이 우리의 의제가 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국가의 목표가 되는 그런 시대였으면 저는 정말 좋겠는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 자기 자신도 노동자인 국민들 상당수가 노동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당의 목표는 노동이라는 것, 그리고 노동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알리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녹색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환경, 생태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와 있기는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만한 실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고 하는 말의
이 자유라기보다는 이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발언할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는 공간에서 왜 핵은 위험한가? 왜 우리가 생태적으로 사고해야 되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진짜 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차츰차츰 새를 불려나가고 선거하고 관계없이 나는 꾸준히 이 정당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수를 불려서 언젠가는 거대 정당들이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거대 정당들이 정책 속에 이들의 요구하는 바 정책들이 스며들고 하면서 국가가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의회를 장악하고 해서 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당들끼리는 몰라도 후보가 여러 명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방식의 단일화는 저는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싶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자, 안철수가 갈라져 나갔는데 갈라져 나간 상태에서 경쟁하고 지지자들은 내가 전에 문재인을 지지했든 안철수를 지지했든 심상정을 지지했든 누구를 지지했든 관계없이 총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한 사람을 골라서 유권자들이 연대해서 정당하고 관계없이 유권자들이 연대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물론 더 힘들겠죠. 그러나 단일 후보를 내는 방식의 이 선거하고 지역의 유권자들이 유권자 연대를 만들어서 지지하는 방식하고를 놓고 보면 정당이 상향식 공천으로 장착하고 하게 만드는 좀 더 빠른 길은 유권자 연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철수 얘기는 여기까지 그만하고요.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예, 눈도 별로 안 좋고 하다가 보니까 신청곡이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달구지님께서 신청되면 이명우의 가시리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죠. 자, 이명우의 가시리를 한번 제가 찾아보고 바로 찾아지면 들려드리고 아니면 제가 선택한 고른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명우의 가시리. 자, 참 쉽지가 않군요. 눈이 안 보이는데, 이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시리를 찾았으니까, 가시리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옛날 노래군요. 이거 옛날 대학 가요제에 나와가지고서, 이분이 그때 무슨 상을 탔었나? 예, 상을 탔다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하튼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곡입니다. 정산별 고기야 이런 식으로 가사도 나중에 붙었죠. 예, 달구지님 덕분에 굉장히 오래된 노래를 듣는군요. 예, 제가 아직까지 북한 얘기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옆으로 자꾸 새는데 자, 올해란다. 이번 주에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미리 이것도 예고된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다라는 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 사이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0.25% 인상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17일 날 금리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한꺼번에 10%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제로금리에서 0.25% 정도 인상을 한다는 건데 그래도 이게 모아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해외 투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 0.1%의 움직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이 자본주의 체제로 우리가 이미 변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IMF 당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잖아요. 사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서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장 경제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경제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제조업과 생산 소비, 수요 공급 이런 방식에 따라 움직이지를 않고 돈 놓고 돈 먹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금리를 가지고 환차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유령 같은 돈더미들이 굴러다니면서 이 나라가 조금 투자를 하면 이익을 보겠다 싶으면 우 몰려갔다가 그렇게 해서 그 나라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단물 쪽쪽 빼먹고 또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경제가 휘청하게 되죠. 근데 이 눈먼 돈의 몇몇 안 되는 주인들은 자기들이 투자를 한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휘청거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랑곳하질 않아요.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부터 우선 직장을 잃어버리고 물건을 팔지를 못하고 장사를 못하고 뭐 어디 노가다라도 할 일거리도 없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집세는 낼 수가 없고 그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 순서대로 차례차례 무너져서 나라 전체가 정말 형편없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 폭동도 일어나고 범죄도 횡행하고 민심 흉흉해지고 점점 사람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이러한 모든 연쇄적인 나쁜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눈먼 돈의 주인들은 그런 거 안 보이거든요. 자기들 눈에 안 보여요. 하도 높은 곳에 있어서 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차에 받쳐서 철퍼덕하고 날아가서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도 한 50층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냥 점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구상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실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이 환차익을 노리고 그리고 또 금리를 노리고 투자 수익을 노리고 하면서 돈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굉장히 장난질을 많이 치는데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투자되고 있었던 자금들이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죠. 언젠가는 따라 올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계부채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대부분 집산 빚인데 이 가계부채가 우리가 1,000조가 넘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부채가 모두 합쳐서 한 몇백 조 정도 수준이었고 그것도 공적 자금 갖기 위한 문자 그대로 국가부채, 가계부채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명박 때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더니 이제는 뭐 1,2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 1,200조라고 하는 게 정말 계산이 잘 안 되는 액수예요. 이걸 우리 가계부채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학자금 아니면 집산빚이에요. 이런 부채를 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입은 점점 늘어나야 되는 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이자는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딱 죽을 맛인데 그나마 은행 금리가 싸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죽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릴 것인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개인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야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지는 않을지라도 믿고 따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절대 안 내놔요. 왜냐? 여당은 대부분 여당의 중심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융자본가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한 10명 정도만 이익을 본다면 정말 해결이 쉬울 텐데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은행에 저축을 일정 정도 넣어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IMF 때 갑자기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금리를 확 인상을 해버렸어요. 어떻게든 이것저것 팔아가지고라도 부채를 갚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외환은행이니 이런 은행들을 그때 내다 팔아갖고 지금도 화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고 지금도 뭐 물 민영화 같은 건 거의
민영화라고 선포만 안 했지 거의 다 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고 국가가 부채가 늘어나는데 위기 상황이 오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가지고 국가 부채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정책을 서슴지 않고 써요. 왜냐? 그런 정책을 쓰는 사이에 자기네들이 주머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니까요. 뭐 비리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게 되어 있으니까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타격을 입겠지만 그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또는 보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정책을 내어놓지 못하면 야당이 무능해서 정책을 내어놓지 못하는 거고 야당이 정책을 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마는 그러나 야당 아니고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없다는 거죠. 매우 깝깝한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굉장히 어제는 갑자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친구가 한 명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2의 IMF가 다가오고 있다고 온 데서 지금 떠들어 샀는데 어찌 되는 거고. 벙쪘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니는 그런데 관심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관심이 없지는 않으나 내가 경제학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 경제학자들도 답을 못 내놓는 걸. 두 번째 질문이 이랬습니다. 야, 내가 은행 융자를 굉장히 많이 내어가지고 지금 집을 하나하나 겨우 마련해갖고 살고 있는데 이 집을 팔아야 되니 갖고 있어야 되니. 그걸 내가 알면 나도 결정하겠다. 문제는 집을 팔고 나서 어디 가서 살 건데. 그리고 쉽게 팔리기는 한데. 이런 한심한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다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물론 이 정치 혁신, 정당 혁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어놓는 정당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정말 예,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만화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정말 리얼하게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노래는요, 스위스오로우라고 하는 아카펠라 그룹이 있습니다. 이 스위스오로우가 불러드리는 아현동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스위스오로우가 들려드린 아현동이었습니다. 예, 아현동 꼭대기가 철거 때문에 완전 몸살을 앓고 있죠. 이 아현동 644- 몇 번지더라? 하여튼 여기도 어쩌면 철거가 되어버린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떠나야 했건 여기서 다시 새로운 행복을 이렇게 꿈꾸었건 모두 행복하길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서울의 낡은 도심 그야말로 반지하 새빵이 있고 그리고 좁은 골목길 이러한 곳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파트에 밀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려나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살고 있을까?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걸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가 있어요. 점점 사람들은 비정규직화되고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없잖아요. 가계부채하고도 직결되는 얘기겠지만 조그만 직장이라도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집을 또 담보로 해서 아주 작은 자기 집이라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그렇게 마련한 그 집이 최종적으로 아파트 대단지로 들어가지 않는 한 언제라도 또다시 철거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 용산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이 구역을 제외하고 사방에서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보아하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집 거기가 나중에 섬이 될 가능성도 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집 등다리 뒤에도 교회고 앞에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되기 좀 어렵겠구나.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개발이 안 되고 완전히 누더기처럼 해가지고 낑겨서 살게 되면 좀 어떨까. 또 하나는 어쨌든지 간에 금리 인상만 안 되면 여기에서 월세 사는 기분으로 뽀대고 살면 되겠다. 하여튼 저는 뭐 그래도 어쩌면 개발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위안이 되는, 밀려나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인구가 벌써 5천만이 넘어서고 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웃의 삶에 대해서 함께 공동 책임을 느끼고 하지 않아도 그다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한 개의 정당이 그리고 한 사람의 정치인이 4년, 5년 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방향을 그쪽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주기만 해도 아마도 사람들은 지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새정치, 문재인, 안철수 어쩌고 이런 이름들로 소위 이 갈등이니 분열이니 하는 표지들로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이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유권자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로비 집단이고 한편으로는 압력 집단이잖아요. 이 압력이란, 로비란, 압력이란, 내 표 줄 테니 너는 정책 따오.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네가 해준다는 걸 약속하면 우리가 표를 왕창 몰아주겠다. 이런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점을 굉장히 분명하게 생각해서 이 지지자로서의 입장을 좀 견고히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어느 사람에게 마음을 의탁하기가 참 쉽잖아요. 나는 저 정치인이 좀 마음에 들더라. 무조건 하고 순수하게 지지해주면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깨놓고 말해서 알아서 해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보셨어요? 압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압력이냐? 문재인 안철수 이겨라. 안철수 문재인 박살내라. 이런 압력이 아니고 누가 더, 그리고 혁신이라는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해낼 만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때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잘 뽑아내는 머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끔 손잡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요구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지자들끼리 편을 갈라서 싸우니까 정치인들은 경상도 말로 호시 뺑뺑이에요. 별로 일 안 하고도 지지자들끼리 마구 싸우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나고 소음이 일어나면서 큰 정치인처럼 착각이 되는 거죠. 옛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뭐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에 마음이 혹했을까? 이명박 5년을 거치고 나니까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요. 단내가 나는데 이명박에게 이미 패배했고 4년, 5년 동안 너무나 무기력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그때 당시의 민주당에게는 기대를 못하겠다는 국민적인 대세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이 선거 제도의 특성상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을 아기장수로 보는 습관도 또 있죠. 실제로 그 사람이 아기장수여서 민중이 지지한다기보다는 5년마다 아기장수를 하나씩 발명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발명된 게 안철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의 이 사회적 이 정황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지를 얻기도 했고요. 근데 젊은이들은 지지할 수 있어요. 왜냐?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가를 모르니까 겉보기에 이미지가 멋있으면 지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을 검증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 정치권 사람들은 단지 그가 인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우 몰려가서 정말 줄을 섭니다. 이런 사람들 저는 진짜 이번에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 서는 사람들. 소위 무슨 세력, 무슨 계보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 자기의 보스의 그늘에서 편하게 정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선거할 때 안철수가 한번 와주지 않나, 문재인이 한번 와주지 않나 이런 데 목매는 사람들.
남의 인기에 빌붙어서 자기 표를 얻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바라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차원에서 박근혜하고 악수하는 거를 이 프랭카드 같은 데 걸어놓는 새누리 그 후보들도 많죠. 근데 그쪽 동네는 그냥 그쪽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워낙. 전혀 다른 종류의 유권자들이 같은 나라 안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을 때는 야당 유권자들이 조금 더 현명해서 정말 그런 유권자들에게조차 국가의 좋은 정책의 도움이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슨 부처님 뒷다리 긁는 것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질 않으니까요. 조롱한다고 해서 바뀌면 저 정말 자신 있거든요. 그래 한번 죽어볼래 하고 제가 갈구기 시작을 하면 제가 갈군 그 사람 못 삽니다.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저뿐만이겠어요. 많은 우리의 지혜로운 분들이 욕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런 효과가 없고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욕하는 내 기분이 그렇게 욕 한 번 함으로써 완전히 개운해지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게 계산 안 빠지는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 따름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군요.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기엔 적절치 못합니다. 눈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게시판 방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답답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 너무나 답답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이것도 답답한 소식이긴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 중국에 공연을 하러 가서 12일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대대적으로 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좌석 표가 티켓이 한 10,000장 정도 풀렸다고 하는데 이걸 구하지를 못해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이렇게 팔리고 이게 정말 중국 사회에서 정말 초초 상류층만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공연으로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철수를 해버렸어요. 왜 철수했는지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도 북한도 이 철수에 대해서 철수했다라고 하는 뉴스만 나오고 왜 철수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모란봉 악단이 철수했다는 뉴스까지 인터넷에서 막 사라지고 있는 그런 정황이거든요.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게 지금 북한 전공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지금 아주 촉각을 곤두세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무리 국내 정치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복잡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제 우리에게는 최후의 배 한 척이 남아있는 겁니다. 당장 통일이 될 필요는 사실 없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장 통일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통일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통일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육자의 틀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게 우리의 운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뉴스가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북한의 행보가 우리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를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기업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명박 때의 북한과의 5년 동안의 5년이 아니고 이제는 한 7년 됐나요? 경제 교류 단절, 경제협력 단절, 이것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타격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업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인프라 투자들을 중국과 소련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 국민들인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뉴스를 검색하고 뉴스 검색 조회수가 올라가고 가끔 가다가 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빨리 안 되냐 하는 댓글도 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언론사가 아무래도 북한 소식을 좀 더 얘기할 수밖에 없고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국가 정책이 휘딱휘딱 바뀌는 이 허약한 정권들 아래서는 정치 세력들 안에서는 이런 그 언론사들이 북한 관심이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모란봉 악단이 철수했다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 있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문제가 뭘까? 이걸 지금 열심히 캐고 있는데 제가 직접 캘 수는 없고 캐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캐어서 어떻게 알아내고 있을까 궁금해 죽겠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그 뉴스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게시판 잠시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무슨 말씀 올라오신 게 있는가. 로니님께서 예,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은 내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호수풍경님께서 스위스로의 아현동 노래 재미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참 슬픈 노래예요. 은근히. 사실 제가 들려드리려고 준비했던 곡 중에서 루시드 폴의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곡이 있었는데요. 그 곡도 제가 내일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곡은 루시드 폴이라고 하는 서울대 화학과 출신의 스위스 화학 박사였던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교로 안 가고 정말 엄친하죠. 이 친구가 가수가 됐습니다. 원래 가수였는데 스위스 유학 가느라고 가수를 그만두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가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요새는 부모가 아마도 그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하는 모양인데요. 제주도 감귤 농장에서 나온 감귤과 자기의 신보 음반을 끼워 팔기로 홈쇼핑에서 팔아가지고서는 정말 9분만인가 매진되었다고 이 감귤 가면을 둘러쓰고 나와가지고선 재롱을 떨었던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스위스에서 돌아왔을 무렵에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직후였거든요. 그때 내었던 음반에는 용산 참사와 관련된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 곡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군요. 자, 다시 이제 꼼꼼하게 게시판 살펴보면 안철수와 문재인의 한 방에 정리해주는 만화라고 하는 걸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직설에서 나온 만화인 것 같은데, 자, 이 만화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안철수를 까는 만화입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표도 보면 이 말을 좀 많이 바꾸고 많이 휘청거리고 그리고 많이 변덕을 부렸죠. 다만 문 대표는 정당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대표입니다. 뽑힌 대표고 그래서 정통성이 있습니다. 정통성이 있는 대표가 그냥 막 흔들어 제끼는 내 혁신안을 받으라고 하는 안철수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훌륭한 태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표가 자기 주변의 몇몇 친노들이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를 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전 잘 몰라요. 제가 당내 사정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문 대표가 아셔야 됩니다. 당신을 예를 들어 이호철이 출마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원래 출마 안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양정철 출마 안 시키겠다. 심지어 전해철 보고 출마하지 마라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의 주변의 진노가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말이 그럴싸하다. 이거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공천의 원칙은 나하고의 친소관계라든가 누구 계보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 새정치가 몇십 년 동안 당원 노릇을 했던 당원들, 열린우리당 시절부터도
10년 넘었잖아요. 예, 그 당원들을 그렇게 무시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푸념은 내일 다시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자, 시그널 틀어놓고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어쨌거나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예, 정의당 당원들은 정의당 당원대로, 새정치 당원들은 당원대로 예, 자기들의 정치인들을 압박해서 가장 건강한 시끄러움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